안녕하세요. 건강 365 아나운서 최인경입니다. 대장암의 위험을 확인할 수 있는 검사가 대장 내시경입니다. 내시경으로 발견할 수 있는 용종을 떼어내고 확인하면서 암의 위험을 살피는데요. 대부분의 암이 그런 것처럼 대장암도 초기에는 아무 증상이 없는 걸까요? 유난히 용종이 잘 생기는 사람도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암을 예방하고 조기 발견할 수 있는 내시경이라는 검사가 있어서 다행이기도 한데요. 오늘은 대장암의 예방과 조기 발견을 위한 정기 검진에 대해 살펴봅니다. 그리고 축농증으로 불리는 부비동염을 비롯해서 부비동에 생길 수 있는 질환들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건강 365 임병수의 아이스크림 사랑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대부분의 암이 그렇지만 대장암은 초기 증상이 없습니다. 조기 발견이 어려운 이유인 거죠. 하지만 대장 내시경을 통한 예방법이 있습니다. 대장 내시경을 통해 발견되는 용종을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정기적인 검진이 강조되는 이유이기도 한데요. 중앙대학교 병원 소화기 내과 서정국 교수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중앙대학교 병원 소화기내과 서정국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대장암 예방에 대장 내시경이라는 검사법이 있어서 참 다행입니다. 과정이 조금 불편할 수 있지만 그래도 대장 내시경 검진율이 높아졌지 않나요? 네, 대장암 예방에 이제 대장 내시경이라는 검사법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 맞습니다. 과정이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많이 불편하죠. 당정결이라는 과정도 필요하고 또 수면이든 비수면이든 시간이 많이 걸리고 또 하고 나서도 가스가 많이 찬다든지 그런 불편함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많은 분들이 대장암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대장 내시경을 하면 좋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것 같습니다. 대장 내시경 검진율이라고 이제 얘기를 할 때는요. 이러한 이제 검진을 위한 대장 내시경, 즉 무증상인 상태에서 자기의 건강 관리를 위해서 대장암이 혹시라도 있다라고 하면은 그것을 미리 발견해서 제거를 하기 위해서 하시는 내시경을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2000년대, 2010년대 그리고 이제 2020년대 들어오면서 폭발적으로 이 대장 내시경으로 검진을 하는 방식이 도입이 되고 많은 분들이 하게 됐고요. 오늘날에는 거의 전 국민의 한 30-40% 정도는 이런 식으로 대장 내시경을 통해서 검진을 받아왔다라고 통계가 잡히고 있습니다. 대장 내시경 검진율이 높아졌다는 건 참 다행인데요. 대장암의 위험을 생각할 때 용종을 떠올립니다. 내시경으로 확인할 수도 있고 떼어낼 수도 있잖아요. 맞습니다. 이제 용종을 떼려고 내시경을 하신다라고 일반적으로 많이 생각을 이제 하시게 되고요. 또 그것을 떼기 위해서 대장 내시경을 하게 되는데 결국 여기에는 대장 내시경의 주요한 장점이 이제 들어가는 거죠. 바로 찾는 것뿐만 아니라 떼는 것도 동시에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검진 겸 치료가 되는 거고요. 용종을 이제 저희가 발견을 했을 때 자세히 봅니다. 자세히 보고요. 저희가 이제 숙련된 내시경 의사가 충분히 좋은 그런 내시경 기기로 관찰을 했을 때는 이 용종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이제 암의 씨앗이 될 수 있는 선종인지 아니면은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단순한 그냥 혹 암이 되지 않는 과증식 용종이라든지 염증성 용종인지를 감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확인하고 이제 저희가 제거가 필요한 것은 제거를 하고 만약에 많이 큰 경우에는 이제 제가 있는 중앙대병원 같이 이제 3차 병원으로 또 의뢰를 드리게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검진 전에 용종이 발견되면 떼낼 것인지 동의서를 쓰기도 하는데요. 모든 용종이 대장암의 위험을 높이는 건 아니지만 암으로 발전할 수 있는 용종이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선종이 그런 대표적인 전암성 병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암으로 발전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다 암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선종이라고 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선종을 잘 찾아서 제거를 하는 것이
저희가 대장 내시경을 하는 주된 목적이 되겠습니다. 선종은 내시경으로 볼 때도 다른 용종들과 좀 다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세히 보면은 표면의 형태라든지 네. 또 크기라든지 색상이라든지 요즘은 이제 혈관 패턴 같은 것도 내시경 기술이 많이 좋아져서 네. 저희가 그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 패턴에 따라서 선종인지 아닌지, 네. 선종이라면 얼마나 진행을 했는지, 이게 혹시나 암이 되었을 가능성이 있을지 없을지 이런 것을 어느 정도 감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재관 용종들은 모두 조직 검사를 하게 되나요? 또 결과도 바로 나오는 게 아니라 며칠 기다려야 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저희가 이제 육안, 즉, 저희 눈으로 그것을 어느 정도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감별을 한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확실한 건 조직 검사를 보내봐야지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고요. 네. 떼낸 것들 혹은 뭐 조직 검사를 해낸 것들은 모두 병리과 조직 검사 판독을 거치게 됩니다. 대개는 이제 뭐 조직을 염색하고 고정하고 또 전문의 판독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네. 뭐 빠르면은 3일에서 대개는 일주일, 뭐 길게는 2주일까지도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네. 우리가 대장 내시경 검진을 받는 이유가 이제 말씀하셨듯이 용종과 대장암을 선별하기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또 변 보는 일에 불편을 느끼거나 변의 상태가 달라질 때도 혹시 대장암은 아닐까 걱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내시경을 선택하는 분들도 많지 않나요? 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얘기해 주셨습니다. 네. 저희가 검진을 하는 이유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무증상인 사람이 자기의 어떤 예방을 위해서 하시는 거고요. 네. 증상이 있으시다면은 그것은 저희 이제 반드시 전문의 상담이 필요하겠지만 네. 예를 들면 변비였던 분이 설사가 되었다거나 설사였던 분이 변비가 되었다거나 이런 것이 물론 일반적으로는 뭐 과민성 장증후군 이런 것을 생각할 수 있지만 네. 그런 증상이 없으셨던 분이 생겼다라고 한다면은 반드시 상담을 거쳐서 내시경이 필요한 상태인지 필요하지 않은 상태인지를 판단을 받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배변 습관 변화뿐만 아니라 제일 중요한 것은 이거죠. 혈변. 아. 변에서 피가 섞여 나온다거나 네. 체중이 감소를 했다거나 이런 것은 굉장히 중요한 그런 증상이라고 할 수 있고요. 네. 그런 경우에는 대개의 경우에 내시경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요, 대장 내시경을 할 때마다 용종이 발견된다는 분도 있거든요. 유난히 용종이 잘 생기는 분들이 있는 걸까요? 가족력이라고 저희가 얘기를 합니다. 네. 가족분들 중에 대장암이나 혹은 이제 다발성 용종, 이제 용종이 자꾸 많이 생기는 분들을 저희 다발성 용종증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그런 환자분이 가족 1차 혹은 직계 가족 중에 있을 경우에는 이 발병 확률이 상승하고 또 중요한 거는 젊은 나이에 이런 대장 용종, 대장암 발생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는 겁니다. 네.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대장 내시경을 언제부터 할 건지, 대장암 검진을 몇 달부터 할 건지가 관련이 되는 거죠. 가족분들 중에 대장암이 있으시면은 빠르면 40세부터 네. 검진을 받기 시작하셔야 되고요. 그러한 가족력뿐만 아니라 이제 환경이라든지 네. 또 생활 습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이제 서구형 이제 생활 습관이라고 저희가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는 붉은 육류라든지 또 네. 가공육 중심의 식습관 이외에도 비만이라든지 흡연, 잦은 음주, 부족한 운동량 이런 것들이 장내 환경이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는 장내 세균 총 환경을 변화를 시켜서 이 용종 발생 위험을 높이고 궁극적으로는 대장암 발생 위험을 높이는 주요한 원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장암으로 발전할 수 있는 용종이 선종이라고 하셨는데요. 그런데 갑자기 위험이 높아지는 건 아니지 않나요? 단계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사실 이 얘기가 오늘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였는데요. 네. 대장암이 예방 가능한 암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대장암은 네.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니고요. 네. 그냥 평평한 점막, 정상적인 점막에서 쏙 하면서 선종이 생기고요. 예. 이 선종이 또 진행성 선종이 되고
진행성 선종이 조기 대장암이 되고 네. 그것이 진행성 암으로 되기까지는 10년에서 15년 이상의 시간이 걸립니다. 네. 이게 다른 암 같은 경우에는 정상적인 어떤 상황에서 갑자기 암이 생기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죠. 네. 그런데 대장암은 대장암이 되기까지 여러 단계를 거치고 저희는 그 사이에 예를 들면 대장 내시경을 딱 해가지고 선종 단계에서 제거를 하거나 네. 진행성 선종 단계에서 제거를 하거나 하다못해 예. 조기 대장암 상태에서 제거를 한다면 예. 이게 진행성 대장암, 즉 박이라든지 어디가 전이가 되기 전에 저희는 이거를 인터셉트를 이걸 포착해서 제거를 하고 이게 더 진행되는 걸 막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대장 내시경을 통한 검진 혹은 뒤에서 또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지만 네. 분변 자멸 검사가 이제 국가 암 검진으로 포함되어 있다는 걸 아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요걸 통해서 하다못해 이 대장암이 되었다 하더라도 네. 늦지 않은 상태에서 제거를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대장암의 특징인 겁니다. 서서히 자란다는 것이죠. 그럼 그렇게 작은 크기의 선종에서 진행성 선종이 되고 대장암으로 변하기까지 10에서 15년 이상 걸린다면 그 사이에도 아무 증상은 없을 수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게 되게 중요한 거죠. 네. 사람들은 나 증상 없으니까 괜찮은 거 아니냐. 그게 아닐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네. 아무런 증상이 없는 상태에서 선종, 진행성 선종, 조기 대장암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미. 네. 그 사이에 증상이 없다고 해서 안 자라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기 때문에 예방은 증상이 없는 평소에 건강하실 때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럼 또 아직 대장암으로 이어지기 전 선종 단계에서 발견되면 제거하는 것으로 일단 안심해도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떼어낸 선종 자체는 더 이상 잘 제거가 되었다면 암으로 진행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1차적인 예방 목적은 달성했다라고 얘기를 해도 되고요. 네. 중요한 거는 추적 관찰입니다. 떼고 나서 언제, 어느 간격으로 어떤 검사를 할 거냐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사람마다 다릅니다. 용종을 10개 뗀 사람과 1개 뗀 사람 다를 것이고요. 네. 1cm보다 큰 용종을 뗀 사람, 3mm짜리 작은 걸 뗀 사람은 다릅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대장 내시경으로 추적을 할 때 주기는 5년 이내이고요. 가장 안전한 사람은 일반적으로 5년에서 10년 사이에 하시면 되고 만약에 용종이 많았다라고 한다면은 3년 이내라든지 정말 많거나 혹은 당정결이 굉장히 안 좋아서 깨끗하게 못 봤다라고 한다면은 뭐 심한 경우에는 내년에 또 보자라고 저희가 권유를 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대장 내시경으로 대장을 자세히 들여다보는 거죠. 내시경이 어디까지 진입할 수 있는지 과정도 궁금한데요. 네. 대부분이 이제 수면으로 하시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진행되는지 또 모르시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반면에 이제 비수면으로 하시게 되시면은 직접 하시는 어떤 과정을 다 보실 수도 있는데요. 저도 이렇게 설명을 다 드리면서 하게 되는데요. 저희가 대장 내시경이라고 하면은 우선 항문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항문으로 들어가서 쭉 안쪽 깊게까지 먼저 들어간 다음에 이제 저희가 나오면서 관찰을 합니다. 그래서 대장이 시작하는 지점은 맹장이고요. 맹장에서부터 바로 붙어 있는 이제 소장 끄트머리 저희가 진입해서 관찰을 하고 나오면서 상행결장, 횡행결장, 하행결장, S상결장, 마지막으로 항문 바로 위에 있는 직장까지를 전체적으로 관찰을 합니다. 이 해부학적 난이도가 상당히 있습니다. 이게 뭐 그냥 간단한 어떤 과정이 아니고요. 굉장히 주름이 많고 구석이 많습니다. 이 구석들을 사각지대 없이 꼼꼼히 확인하기 위한 이 소화기 내시경 전문의의 숙련도가 상당히 중요하고요. 인공지능이 점점 발전하면서 이제 용종이라든지 이런 걸 대신 봐주는 그런 기술은 많이 발전했습니다. 하지만 이 구석구석을 봐주는 기술은 아직까지 의료진의 숙련도에 많이 달려있기 때문에 말하자면은 좀 우수 내시경실이라든지 또 소화기
내시경 전문의 이런 어떤 인증이 있는 그런 곳에서 받으시는 것이 상대적으로 좀 이러한 질 관리를 잘 받고 있다라고 이제 생각하시고 안심하고 받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용종이 발견되면 조직 검사를 할 수 있는 또 다른 기구를 넣어서 잘라내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3에서 5mm보다 작은, 정말 작죠. 그런 네. 용종들은, 우리가 이제 겸자라고 부르는 집게 같은 걸로 간단하게 뗄 수가 있고요. 예. 그보다 큰 용종들은 저희가 올감이라는 기구를 써서, 네. 잘라내는 그런 용종 졸제수를 쓰게 되고요. 네. 그보다 굉장히 큰, 예를 들어 2cm보다 큰 용종들에 대해서는 이제 전마타 박리술이라고 해서, 포를 뜨는 겁니다. 아. 굉장히 저희가 대장이 얇죠. 벽이 얇은데 그 사이를 내시경 칼을 사용해서 작게 포를 떠가지고 제거라는 시술을 하게 되고요. 좀 큰 병원이라든지 또 3차 병원 이런 데서는 자주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큰 용종들도 예전에는 수술을 했었어야 되는 그런 용종들도 네. 요즘은 내시경으로 많이들 절제가 가능한 그런 기술적 발전이 또 있습니다. 수면 내시경을 해야 할까, 비수면으로 할까, 검사할 때마다 고민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말씀을 주실까요? 장단점이 있는 걸까요? 저희가 이제 수면 내시경이라고 했을 때는 이제 수면 유도제 또 진통제 같은 것들을 함께 드립니다. 네. 첫 번째로 불안과 통증을 줄여주는 큰 장점이 있고요. 예. 하면서 또 움직이시지 않도록 또 통증이 있으면 자꾸 움직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를 예방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끝나고 나서도 훨씬 편하게 이제 회복하실 수 있는 장점은 있는데요. 네. 반면에 고령자라든지 또 호흡기나 심혈관에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호흡 억제라든지 부정맥이라든지 그런 위험이 있기 때문에 모니터링이 필수고 현재까지 알려진 바에 의하면 네. 이 진정 내시경을 한다고 해서 딱히 더 위험하지는 않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한편 비수면 내시경은 이제 그러한 약물에 따른 부작용 우려가 없기 때문에 가장 안전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또 검사 직후에 바로 일상생활로 복귀를 하실 수가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한편 이 장이 이제 굴곡져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그런 이제 굴곡들을 지나가면서 발생하는 이제 통증이 어느 정도는 있습니다. 물론 이 통증은 계속 있는 게 아니고요. 네. 일시적으로 잠시 아팠다가 다시 또 풀리는 그런 통증이기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는 없지만 검사를 하다 그런 통증이 생기면은 조금 걱정이 되신다든지 네. 그런 걸 또 참아야 하시는 그런 부담은 있죠. 대장 내시경을 앞두고 장 정결제도 부담이거든요. 그래서 검사를 망설이는 분들도 있는데요. 복용법이 많이 다양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떨까요? 네, 예전에 내시경을 받아보신 분들은 아마 아시겠지만 정말 고역이었습니다. 네. 거의 4리터에 달하는 그런 네, 물약을요. 네. 전날 또 마시고 다음날 새벽에도 마시고 이런 식으로 하셨어야 됐는데요. 네. 최근에는 그 양도 많이 줄어서 적을 때는 거의 1리터에서 2리터 정도의 그런 소용량 제제도 충분히 좋은 장정결 효과를 가지면서 저희가 드실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네. 물약이 아니라 이제 알약 형태로 나오는 장정결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맛이라든지 그런 것도 많이 개선이 됐고 마시는 그런 어떤 불편감도 많이 개선이 되어서 요즘 대장 내시경 하신 분들은 물론 불편하긴 하지만 그래도 할만하다라고 이제 많이들 얘기하시고요. 네. 또 점점점 그런 것들이 개선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많이 걱정하실 필요는 아마 없을 것 같고요. 네. 이 복용법은 꼭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네. 복용법을 잘 따라서 장정결제를 드셔주시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만약에 장정결이 불량해서 변이나 찌꺼기가 남아있거나 또 음식 조절도 제가 이제 어떻게 하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예를 들면 고춧가루가 포함되어 있는 음식이라든지 씨앗이 포함되어 있는 음식. 최근에 이제 여름이니까요. 참외라든지 수박이라든지 이런 걸 많이들 드시는데 네. 그 씨앗들이 이제 대장의 벽에 잘 붙어서 남아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일주일 이상 좀 중단을 하고 이제 대장 내시경을 하시도록 저희가 설명을 드리고요. 이런 것처럼 약이든 또 음식이든 저희 의료진의 지시대로 좀
잘 지켜주시고 또 당정결제는 잘 복용해 주시는 것이 좋은 한번 기왕 이제 날짜도 잡으시고 열심히 하셔서 노력을 해서 하는 검사인데 네. 잘 받으실 수 있는 그런 좋은 노하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대장암 예방에 대장 내시경이 중요하다는 건 이제 많이들 알고 있는데요. 교수님이 참여하신 연구 중에 디지털 앱과 관련한 내용이 있던데요.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제가 이제 대장암 검진에 대해서 분변 자멸 검사 나라에서 무료로 해주는 게 있고 네. 또 본인이 건강검진센터에 가서 대장 내시경으로 받으시는 이런 방법들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아직까지도 이 두 가지 방법을 합쳐서도 우리나라 100명 중에서 70명 정도만 검진을 받아왔습니다. 나머지 30%는 10명 중에 3명은 안 받고 계시고요. 네. 받으셔야 하는데 안 받고 계십니다. 예. 제가 이제 소화기내과 외래에서 보게 되는 분들이 바로 이 10명 중에 3명 만난 겁니다. 예. 안 받고 계시다가 결국은 진행된 대장암으로 진단받고 피가 나서 오셔서 제가 내시경을 해봤더니 이미 사기라든지 네. 이렇게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고요. 아마도 주변의 가족분들, 친구분들 중에서도 그런 얘기들을 들으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네. 저도 사실 제 친구의 아버님이 또 제 환자로 오셔가지고 예. 또 돌아가신 그런 경우들을 제가 경험을 하고 이제 구상을 한 그런 디지털 앱인 거고요. 네. 뭐냐면은 바로 가족이 즉 자녀가 부모의 그런 대장암 검진의 현황을 가능한 한에서 좀 도와주는 그런 디지털 앱을 지금 저희가 학회 지원으로 연구비를 받고 지금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제 친구 같은 경우에도 그랬는데요. 그렇게 이제 검진을 안 받다가 대장암이 진행이 돼서 오신 분들, 네. 그런 분들이 혼자가 아닌 거예요. 다 일상생활 잘 하시고 다 각자의 직장에서 일하고 계시는 자녀분들이 다 계신데도 불구하고 네. 그렇게 서로 어떻게 보면은 검진을 잘 받고 있다는 사실을 혹은 잘 안 받고 계신다는 사실을 자녀분은 몰랐던 거죠. 과연 만약에 알고 계셨다라면 그렇게 두었을 것인지 네. 아마도 대장암이 오늘 저희가 이렇게 얘기했던 예방 가능한 암이라는 사실을 네. 자녀분이 아셨다면 그리고 그거를 부모님께 또 잘 의사소통을 하셨다면 네. 아마도 이렇게까지 진행된 상태에서 발견되지 않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에서 이 디지털 휴대폰이라든지 이런 사용 어떤 활용이 가능하신 자녀분이 이런 정보들을 먼저 전달을 잘 받으시고 또 검진을 부모님이 잘 받고 계시는지 여부를 잘 확인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한 번씩 서로 얘기 안부 전화를 할 수 있는 또 기회가 되기도 하고 그런 서로 돌볼 수 있는 그런 생태계를 만드는 그런 어플리케이션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가족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서로의 건강을 챙길 수 있을 텐데요. 방법은 간단한가요? 제일 중요한 게 바로 간단하게 만드는 것인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대장암 검진을 왜 안 받으시냐, 어떤 분들 왜 안 받으시냐라고 저희가 이제 조사를 해봤을 때, 첫 번째는 복잡하다라는 겁니다. 분변 자멸 검사만 해도요. 이제 우편을 받으시죠. 혹은은 이제 휴대폰으로 연락이 옵니다. 검진 받으시라고 연락이 오는데요. 그걸 받으면은 이제 분변 자멸 검사 통을 받으러 지정된 의원에 가셔야 돼요. 가셔서 그 통을 받아서 다시 집에 오셔가지고 변을 또 채취를 해서 2, 3일 이내에 또 그걸 다시 그 병원에 갖다 드려야 하는 아주 그런 번거로운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이러한 건강 검진은 그런 어떤 허들이 그런 마찰이 최소화되는 방향으로 돼야 되고요. 그래서 말하자면 정말 간단하고 정말 이제 직관적인 그런 방식으로 저희가 개발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연구 내용이 앞으로 어떻게 활용이 될까요? 지금은 대장암 검진에 대해서만 저희가 제 전문 분야니까요. 지금 진행을 하고 있지만
또 뭐 건국대학교 심리학과 교수님과도 협업을 통해서 대장암 검진뿐만 아니라 다른 암 검진, 네. 유방암 검진이라든지 위암 검진이라든지 이런 데 포함이 될 수 있고요. 네. 더 나아가서는 만성질환 관리, 저희가 혈압약이라든지 네. 당뇨라든지 이런 것들도 관리가 필요한 약들인데 이제 질환들인데 그런 것들을 또 가족과 함께 그렇게 서로 돌보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이제 AI를 활용해 가지고 최대한 이제 환자분 본인과 자녀분들은 딱 필요한 네. 서로의 의사소통만 네.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제 그런 식으로 확장을 할 수 있는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은 대장암의 예방을 위한 검진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중앙대학교 병원 소화기내과 서정국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한 하루의 시작. KBS 라디오 건강 365.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흔히 축농증으로 불리는 질환이 부비동염입니다. 축농증도 얼른 이해되지 않는 이름이고요. 부비동염 역시 그렇습니다. 어떤 상태를 말하는 걸까요? 가톨릭대 여의도 성모병원 이비인후과 조진희 교수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부비동염은 코와 관련한 질환이잖아요. 우리 코뼈 주변으로 부비동이라는 곳이 있나 보죠? 예, 그렇습니다. 부비동이라는 게 양쪽으로 나눠 있는데요. 네. 한쪽에 4개의 부비동이 있습니다. 상악동, 사골동, 전두동, 저평동이라는 4개가 양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코 주변의 얼굴뼈 속에 빈 공간이 이제 부비동인 건데요. 왜 그렇게 빈 공간이 있는 걸까요? 글쎄요, 그건 뭐 저도 잘 모르지만 예. 우리를 만드신 분께서 그렇게 만드셨겠죠. 예. 근데 이 빈 공간을 둔 이유는 이 빈 공간의 전체를 다 점막이 싸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부비동이 이렇게 비어 있는 게 호흡기계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거든요. 네. 왜냐하면 우리가 숨을 쉴 때 공기가 들어오게 되면 이런 공기를 습도가 있게끔 만들어주고 또 공기를 따뜻하게 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네. 또 이렇게 빈 공간이 있음으로 해서 우리 머리가 무겁지 않고 우리 머리를 반드시 서서 우리가 걸어 다닐 수 있게 무게를 줄여주는 역할도 하고요. 네. 또 외부로부터 어떤 충격을 우리가 받았을 때 뇌나 눈이나 이런 중요 장기들을 그런 외부에서 오는 충격을 흡수해서 보호하는 기능까지 수행하게 됩니다. 네. 여러 역할들을 하는 건데요. 코를 떠올리면 이제 숨을 쉬게 하고 냄새를 맡게 하는 정도로 생각하게 되는데요. 목소리의 울림도 부비동이 하는 역할인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부비동은 우리가 이제 성대에서 목소리가 나오게 되면 네. 이 소리가 머리 쪽으로 올라오게 되면서 이 빈 공간에서 소리가 공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성대에서 내는 소리보다 네. 더 풍부하고 깊은 소리가 이 공명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음성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을 주게 됩니다. 뇌와 눈을 보호하는 데도 역할을 한다는 건 어떻게 이해하면 되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이런 빈 박스 같이 공간을 두고 이렇게 공간이 많이 나눠져 있는 경우에 밖에서 외부 충격을 받으면 그런 부분들에서 충격을 일단 흡수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 부비동이 그런 역할을 똑같이 해주는 겁니다. 이런 부비동에 염증이 생기는 게 부비동염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 염증이라는 것 자체가 네. 그냥 뼈에 오는 염증이 아니고 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부비동을 전체적으로 점막들이 싸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점막에 염증이 와서 고름도 보이게 되고 점막이 많이 붓게 되고 하는 것들이 이 부비동염인 거죠. 축농증으로 불리는 이유도 있는 건가요? 이
축농증은 사실은 이게 일본말에서 온 겁니다. 과거에. 그러니까 농이 고여 있다 그래서 축농증이라고 이제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부비동에 염증이 생기면 점막이 붓고 그 안에 고름이 고여 있으면서 막혀서 농이 고여 있다. 그래서 축농증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원인은 뭘까요? 대부분 이제 세균이나 뭐 바이러스나 이런 물질들에 의해서 점막이 붓게 되고 거기에서 농이 생기게 되면서 이런 좋지 않은 현상들이 계속 반복이 되면서 안에 염증이 계속 유지가 되고 고름이 고여 있고 하는 게 문제가 되게 됩니다. 일단 뭐 세균이나 바이러스로 인한 염증이 문제인 건데요. 네. 코골이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하던데 왜 그런 건가요? 코골이는 결국은 염증이 오면서 점막이 많이 붓게 되면 코 안에 있는 점막이 붓게 되면 코가 막히게 되고 또 이런 뭐 세균이나 바이러스 때문에 염증이 돼서 고름이 생기게 되면 그것 역시 코를 막히게 되는 그런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코가 막히면 어차피 숨 쉬는 게 불편해지고 우리가 입으로 숨을 쉬게 되고 하면서 결국은 이 호흡기계의 모든 부분들이 좁아지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런 좁은 데로 공기가 빠르게 지나가게 되면 주위에 있는 구조물들이 떨게 됩니다. 우리가 한지같이 문풍지를 입에서 이렇게 불어보면 결국은 이게 빨리 떨면서 소리가 나는 그런 것과 비슷한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부비동염은 알레르기 비염과는 좀 다르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예, 알레르기 비염은 일정한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항원에 의해서 항체 항원 반응 때문에 나타나는 거고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쉽게 얘기하면 그냥 염증에 의해서 나타나는 건데 요새는 이런 염증을 매개하는 것들이 각 그런 세포에 따라서 또 나타나는 것도 있다고 그래서 일종의 면역 반응하고도 같이 조금은 연관된다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일단은 점막이 붓고 고름이 고이는 거라고 하셨는데요. 그럼 부비동염의 증상은 콧물인가요? 시도 때도 없이 누런 콧물이 나온다고 하던데요. 증상이 다양한가요? 예, 증상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콧물도 이게 이 알레르기 비염 같이 혹은 뭐 감기처럼 맑은 콧물이 나오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는 좀 누런 콧물들이 나오고 또 코 안에서 이제 이런 것들이 고여 있다 보면 악취가 나게 되고 또 이게 대부분 목 뒤쪽으로 넘어가니까 이제 후비루라는 것 때문에 뭐 목이 이상하다고 느낄 때도 있고 기침도 많이 하시고 또 급성인 경우에는 이런 부비동에 있는 부위에 통증이 올 수도 있고요. 또 미열이 지속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급성인 경우에는 통증과 미열이 있을 수 있다고 하셨는데요. 급성과 만성으로도 나뉜다면서요? 급성인 상태가 치료되지 않으면 만성으로 가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보통 저희가 이 병기를 나눌 때 급성은 보통 4주 이내에 다 치료가 되면 급성으로 얘기를 하고요. 이런 상태가 3개월 이상 유지가 된다 그러면 만성 부비동염으로 갔다고 얘기를 하고 이럴 때는 대부분 만성인 상태가 단순한 그런 급성 염증에 의해서 오는 것보다는 면역 체계 이상 또 면역에 반응하는 그런 여러 세포들의 문제 때문에 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뭐 호산구라고 알레르기하고 연관된 그런 세포의 과민 때문에 나타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이제 우리가 만성을 좀 생각하게 됩니다. 치료도 궁금한데요. 부비동염은 흔해서인지 불편감이 있어도 크게 걱정은 안 하잖아요. 그럼 염증에 대한 약물 치료로 증상이 좀 좋아지지 않나요? 예, 급성인 경우에는 거의 뭐 약물 치료로서 다 증상도 없어지고 급성 부비동염인 경우에는 치료가 잘 되고 있는데 이제 만성으로 가는 경우에는 단순한 감염에 의한 것만이 아니고 면역적인 문제가 같이 관여가 되기 때문에 또 혹은 코 안에 이제 물혹같이 비용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것들이 같이 생겨 있는 경우 이런 경우들에는 오히려 좀 장기적인 치료 혹은 수술적인 치료까지도 생각을 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일단 약물은 항생제인가요? 코 세척도 열심히 하시던데요. 예, 초반에 이제 분비물 자체의 성상이 어떤지에 따라서 이거는 완전히 농화됐기 때문에 항생제를 써야 된다. 아니면 그 전이라면 뭐 항생제를 쓰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바이러스나 이런 거에 의해서 오는 감염일 경우에는. 그리고 코 세척은 결국은
안쪽에서 분비물이 많이 나오고 이런 염증에 의한 분비물들은 뭐 고름이 될 수도 있지만 굉장히 끈적끈적하고 해서 코 안에 또는 목 뒤에 계속 붙어 있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좋게 하고 부비동 내에 갇혀 있는 그런 분비물들을 밖으로 배출시키기 위해서 코 세척을 열심히 하게 됩니다. 또 처방 없이 약국에서 살 수 있는 스테로이드 스프레이도 있지 않나요? 스테로이드제라서 계속 사용해도 되는 건가 걱정하는 분들도 많던데요. 스테로이드제는 사실은 저희가 처방 없이 살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스테로이드 스프레이는 전문 의약품이고요. 네. 이런 일반 의약품들 저희가 그냥 살 수 있는 것들은 이 코 안에 있는 점막들을 수축시켜주는 그런 항우려제나 혹은 그냥 코 안을 건조하지 않게 해주는 그런 생리식염 스프레이나 이런 것들은 그냥 일반적으로 쓸 수는 있는데 네. 스테로이드는 전문 의약품에 속해서 꼭 의사 처방을 받고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럼 이런 약물로도 안 되면 그때 수술이 고려가 되는 건가요? 예, 약물 치료를 저희가 했는데도 이제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특별한 경우들이 또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아니고 진균, 그러니까 곰팡이균에 의해서 생기는 부비동염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런 곰팡이균 덩어리가 그 안쪽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건 항생제나 이런 약물 치료에 듣질 않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그 안에 있는 곰팡이균 전체를 다 제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고요. 또 코 안에 이제 비용같이 폴립이나 이런 것들이 생겨 있을 경우에 그런 것들이 이 부비동염의 입구부들을 다 막아서 약을 써도 안쪽에 있는 고름이나 이런 것들이 배출이 되지 않고 있으면 그런 부분들을 수술적으로 치료를 해주게 됩니다. 수술은 내시경으로 하나요? 예, 그렇습니다. 요새는 뭐 거의 다 내시경 수술이 대부분이고요. 이제 이 내시경으로서 정말로 잘 닿지 않는 구석에 있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이 근원부터 다 제거를 해야 될 경우에는 내시경을 통한 것과 외부에서 하는 수술을 동시에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그 퍼센테이지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결과는 좋은 편인가요? 그러니까 부비동염은 수술해도 또 생긴다는 말도 하잖아요.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수술하는 원인에 의해서 수술하고 나서 문제가 재발을 한다라고 이제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분들 대부분들은 이런 굉장히 코 안에 혹들이 많이 있는 다발성 그런 비종종을 갖고 있는 분들 또 면역 체계에 조금 이상이 있는 그런 분들에 의해서는 오히려 재발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많은데 또 진균성으로 인해서 오는 부비동염인 경우에는 그것만 제거하면 또 깨끗하게 좋아지기도 합니다. 물혹에 대한 말씀도 주셨는데요. 물혹은 양성인 거죠? 예, 양성혹입니다. 근데 간혹 그런 물혹 중에서 안전성 유두종이라고 그래서 이 양성과 악성의 중간 형태를 갖고 있는 그런 혹들이 조직검사에서 간혹 나오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또 물혹이 많다면 면역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던데요. 맞는 얘기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요새는 이제 이 만성 부비동염 혹은 만성 부비동염과 비용이 있는 환자들에서 이 외제성과 내제성을 갖고 이제 저희가 구별을 하게 되는데요. 이래 내제성은 엔도타입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타입에서 호상구가 많으냐 호중구가 많으냐 하는 요걸 갖고 보는 경우가 있는데 서양인 경우에는 호상구성 그런 비용이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여러 번 수술을 해서도 재발하는 경우에는 요새는 오히려 다른 치료법들을 좀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노클로널 안티바디라는 그런 특정한 항체를 갖고 환자분들을 치료해서 이런 비용도 많이 없어지기도 하고 후각도 굉장히 좋아지기도 하는 그런 생물학적 치료 방법을 쓰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는 단순한 염증성이 아니라 면역학적인 만성 염증 질환으로 생각을 해야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참 우리 몸 어디나 또 암이 생길 수 있잖아요. 부비동 암도 발생할 수 있는 건가요? 예, 부비동 암도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 부비동 암 자체가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뭐 부비동이 생기는 게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인구 10만 명당
남자 한 500, 여자 한 500명 정도가 전체적으로 이제 암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네. 그 중에서 두경부 쪽에 이 부비동 종양은 주로 두경부 영역에 있는 암으로 표시가 되거든요. 예. 근데 숫자적으로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흔하지는 않다고 하셨는데요. 그럼 부비동 종양의 진단은 어떤 계기로 알게 되나요? 대부분이 이제 오면 그냥 흔한 증상은 부비동염의 증상과 유사합니다. 네. 코막힘 혹은 뭐 코에서 자꾸 피가 난다든가 그다음에 코 안에서 고름 같은 게 난다든가 네. 왜냐하면 그런 종양들이 코 안에 부비동이나 이런 부분들을 다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증상. 그다음에 얼굴이 이상하게 비대칭 쪽으로 한쪽이 무슨 더 커진다든가 네. 또 통증이 온다든가 이런 증상들을 갖고 이제 외래를 내원하시게 되면 저희가 이제 내시경으로 코안을 보고 네. 이 부분은 조금 이상하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서 대부분은 이제 정확한 진단을 조직 검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부비동염을 비롯해서 물혹이 주는 의미와 암 발생 위험까지 부비동에 생길 수 있는 위험을 들었는데요. 부비동의 건강을 위해서 정기적인 검진이나 또 생활에서 관리가 좀 필요한 부분들이 있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 부비동 결국은 코라는 부분은 네. 안쪽 점막들이 다 외부하고 노출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이런 뇌신경 중에서 네. 후각신경만이 외부에 노출이 돼 있는 유일한 뇌신경이거든요. 네. 그게 다 코 안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코 자체는 코 안에 있는 점막, 뭐 코털 이런 부분들이 온도, 습도 이런 거를 다 맞춰주긴 하지만 네. 나이가 먹으면서 그런 그렇게 보호해주는 기능들이 많이 떨어질 수 있고 네. 또 요새같이 뭐 이 오염된 공기나 이 날씨가 굉장히 덥거나 하는 경우에 그런 것들을 받쳐줄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이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코 자체의 온도, 습도 이런 것들을 조절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게 좋고요. 또 안에 점막을 보호해주는 역할이죠. 그래서 뭐 생리 스프레이 같은 것들을 갖고 다니시면서 네. 식염수를 좀 뭐 뿌려준다든가 아니면 아침 저녁으로 우리가 세수나 입 닦듯이 코 안에도 한 번씩 생리식염수로 씻어내준다든가 네. 하는 것들 다 중요하고 나머지는 뭐 결국은 몸에 좋지 않은 것들을 피해주는 거, 담배 피지 않고 뭐 술 마시지 않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결국은 우리 몸 자체 또 부비동 자체를 좋게 유지시켜주는 그런 관리가 될 수 있습니다. 네. 생리식염수로 씻어내주는 것도 좋다고 하셨는데요. 예. 부비동염 환자들은 특히 코 세척에 신경을 많이 씁니다. 방법에서 조심할 부분도 있을까요? 조심할 것은 이 생리식염수를 우리가 보통 지금 이 더운 여름이라도 그냥 놔두면 굉장히 차갑습니다. 네. 근데 찬 거는 우리가 코에 들어가면 자극이 되거든요. 그렇겠네요. 그래서 그 온도를 좀 미지근하게 맞춰줘서 네. 자극이 되지 않게끔 해주시는 게 좋고요. 네. 이 생리식염수라는 것 자체는 우리 몸의 체액과 동등한 그런 pH를 갖고 있습니다. 산성도 알칼리성도 아닌 0.9% NaCl의 농도인데요. 네. 이제 어떤 분들은 굉장히 죽염이 몸에 좋다 그러니까 죽염을 갖고 막 섞어서 쓰시고 본인이 이제 조제를 해서 쓰시는 경우들도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건 그 농도입니다. 농도가 오히려 높아지면 코 안에 통증도 유발하고 네. 그런 것들 때문에 코 안의 점막들이 상처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몸과 동등한 등장성인 생리식염수를 갖고 코 안쪽을 해주시면서 또 온도도 맞춰서 해주시는 게 중요하다고 보고요. 하는 용량은 한 200cc 정도를 한쪽 코, 또 반대쪽에 200cc 정도에서 아침 저녁으로 해주시는 게 가장 좋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부비동염을 중심으로 부비동에 생길 수 있는 질환들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가톨릭대 여의도 성모병원 이비인후과 조진희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카라의 프리티걸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오늘 방송은 KBS 콩 유튜브 채널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건강365 아나운서 최인경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